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진해가 된 색시. 옛날 어느 산골에 약초를 캐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지요. 어느 색시가 약초나 캐는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하루는 이 총각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서둘러 산에서 내려온다는 게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산 속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아른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오막살이 초가가 있는데 주인을 찾으니 웬 색시가 나왔습니다. 산중에서 약초를 캐다가 날은 저물고 길을 잃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루만 묵게 해 주십시오. 그 색시는 들어오라고 하더니 따뜻한 밥을 지어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색시가 조반도 한 상 잘 차려주었습니다. 약초를 캐면 몇 푼이나 벌며 딸린 식구는 몇이나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약초 팔아서 입에 불칠이나 하니 몇 푼 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직 혼인을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요. 마당이나 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돈 10냥씩 드리리다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 예쁜 색시까지 얻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장날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터에 나가 여기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해서 죄다 색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이 남편이 장에 갔더니 한 조립동이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조립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갔습니다. 나귀 목에 달 방울을 제 조립에 달았으니 우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색시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색시 얼굴이 확 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장날 또 그 조립동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뒤를 밟아서 어디에 사는지 알아오세요 했습니다. 그 다음 장날이 되어 장에 갔더니 그 조립동이가 또 방울을 딸랑딸랑 거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가만가만 뒤를 밟아보니 이 조립동이가 장터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니 컴컴한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멀쩡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니 하면서 동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조립동이가 동굴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당신은 필경 웬 색시 부탁으로 내 뒤를 밟은 것이지요.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네입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당신은 지네에게 잡아먹힐 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색시가 지네라니 믿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잡아먹힌다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조립동이가 하는 말이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가지고 온몸에 담배찐을 바르고 가시오. 그리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 구멍으로 들여다보시오. 지네가 보이거든 담배 연기를 문 구멍으로 뿜어 넣으시오. 그러면 지네는 죽고 당신은 살 거요. 이 사람은 조립동이의 말대로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가지고 담배에 진을 내어 온몸에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문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용마루 같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색시가 사람이 아니고 지네인 걸 알았으니 담배 연기를 뿜어 죽여야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신세도 지고 정든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었지요. 저 지네를 죽이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나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색시가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어여쁜 색시가 징그러운 지네라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당신이 지네란 걸 알았소. 그래, 오늘 밤에 날 잡아먹을 테요? 하고 물었습니다. 색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비록 미물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왜 당신을 잡아먹겠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할 터이니 들어보세요. 하고는 지나온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장에서 본 조립동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렁이입니다. 전에 내 남편이 그놈과 싸우다가 그놈이 내 남편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산중에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렸지요. 이제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내일은 찾아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나와 3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내일 그놈과 싸울 적에 무서워 말고 고함을 세게 질러주세요. 그러면 그놈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볼 것이니 그 틈에 죽이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튿날 색시는 지렁이와 싸우러 갔습니다. 색시는 굴 앞에서 지네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 커다란 지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와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찌나 사납고 무서운지 이 사람이 그만
구경을 하다가 소리도 못 지르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진해와 지렁이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지쳐서 더 못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진해가 다시 색시가 되어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색시는 내일 싸울 때에는 꼭 고함을 크게 질러 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싸움판에 나가보니 어찌나 무섭던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목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고함을 못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색시는 이 싸움은 사흘 만에 결판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놈이 당신부터 잡아먹으려고 할 터이니 부디 내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꼭 고함을 질러주세요. 하고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진해와 지렁이가 공중에서 한창 뒤엉켜 싸울 적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 잡아라! 하고 크게 고함을 쳤습니다. 지렁이는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서 내려다봤습니다. 그 틈을 타서 진해가 지렁이 목을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진해는 다시 색시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을 다 풀었으니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이 길로 우리가 살던 집에 가세요. 가보면 괴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있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잘 사세요. 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산 속에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집도 온데간데 없고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삼형제에게 남긴 유산. 옛날에 아들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와 괴짝과 피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3가지 물건뿐이니 나누어 잘 쓰거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삼형제는 살 길이 막막하여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형제는 살 길을 찾으면 다시 모이기로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첫째는 지팡이 하나, 둘째는 괴짝 하나, 막내는 비리를 들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산 고개를 넘어 멀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었는데도 잠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무덤 옆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막 잠이 들렸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그머니 눈을 떠보니 여우가 풀쩍풀쩍 제주를 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제주를 넘다가 할머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할머니가 된 여우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첫째는 살금살금 뒤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부잣집으로 들어갔는데 새 신랑, 신부를 위한 잔치가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이리와 앉으세요. 사람들은 신부 옆자리에 할머니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신부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푹 쓰러져서는 못 일어났습니다. 그때 첫째가 성큼 나섰습니다. 제가 신부를 고쳐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지팡이로 할머니를 마구 때렸습니다. 아니,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사람들이 첫째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여우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신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멀쩡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신부의 부모는 첫째에게 고맙다며 돈을 잔뜩 주었습니다. 둘째도 산 고개고개 넘어 멀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색시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적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둘째는 얼른 색시를 괴짝 안에 숨겨주었습니다. 둘째가 괴짝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도적들이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망치는 여자 하나 못 봤느냐? 둘째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보긴 무얼 본단 말이오. 난 아무것도 못 봤소. 도적들이 사라지자 둘째는 색시를 괴짝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도적들이 우리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갈 데도 없는 몸이니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막내도 산 고개고개 넘어 멀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을 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급히 가는데 여기저기서 파란 불이 번쩍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아이고, 큰형님처럼 지팡이를 가졌으면 두들겨 패기라도 할 텐데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다고 호랑이 밥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막내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들이 한 놈 위에 또 한 놈, 그 위에 또 한 놈, 목말을 타고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죽기 전에 비리나 실컷 불어보자. 막내는 구슬프게 비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들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니, 이놈들 좀 봐라. 이번에는 아주 흥겨운 가락을 불었습니다. 호랑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마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위에 있던 호랑이는 떨어져 죽고 밑에 있던 호랑이는 깔려 죽었습니다.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옛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형들이 막내를 반겨주었습니다. 첫째는 신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논밭을 사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색시를 데리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내기. 옛날에 벼슬 자리에서 물러난 나이 많은 재상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은 많고 심심하기도 해서 거짓말 내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한꺼번에 3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돈 1000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되 재상 입에서 틀림없이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엉터리 거짓말을 해도 재상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재상네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갖가지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어떤 이는 머리가 3개이고 팔이 6개인 사내 아이를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용왕이 노인으로 변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상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지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시골 총각이 자기가 한번 거짓말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아라. 날이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나리보다 몇백 배나 더 큰 부자입니다. 재상이 보니까 옷차림도 꾀재재하고 비쩍 마른 것이 영락없이 거짓골을 한 녀석이 자기보다 부자라고 하니까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재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법하구나. 계속 해보아라.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 소를 잘 키워서 그렇답니다. 소를 나무 상자 안에다가 키우지요. 소가 자라서 상자 안이 꽉 차면 상자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살이 구멍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걸 베어내면 쇠고기가 되는데
손은 자꾸 자라니까 자꾸 베어내도 자꾸 빠져나오지요. 여기 그 쇠고기를 가지고 왔으니 잡숴 보시지요. 하고는 쥐고기를 내놓았습니다. 그걸 정말이라고 했다가는 쥐고기를 먹어야 되니 재상은 할 수 없었지요. 예끼 이놈, 그게 무슨 쇠고기냐? 쥐고기지. 그럼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옛날 이댁 할아버지와 친구였다는 것은 나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 그렇다. 그때 이댁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니 우리 자손들도 그래야 할 게 아닌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늙으나 젊으나 서로 허물 없이 친구가 되어 지내도록 하세 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에 따르자면 저도 나리를 동무처럼 대해야 하는데 어떠신지요? 재상은 저 거렁뱅이 같은 상놈을 동무 삼기가 싫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나는 양반이고 너는 상것인데 어찌 조상이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럼 거짓말 2번 했습니다. 재상이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렇다고 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뒷산 돌부처 앞을 지나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대추가 주먹만한 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그걸 따려고 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부처 곶구멍에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었지요. 그랬더니 돌부처가 재채기를 하면서 대추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 대추를 주워 담으니 새 광줄이나 되었습니다. 마침 대추값이 비싸서 한 광주리에 1000냥씩이나 할 때였지요. 나리께서 대추를 보시고 제게 새 광주리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재상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어서 그래 내가 샀지. 그러니까 넌 거짓말을 못한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나리께서 대추를 외상으로 사셔서 대추값 3000냥을 석 달 뒤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어서 대추값을 주시지요. 재상이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했다가는 돈 3000냥을 내놔야 할 판입니다. 그럴 바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놈아,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언제 너에게 대추를 샀단 말이냐? 예, 그러니 이제 거짓말을 3번 다 했지요. 그런데 이 재상이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으니 쉽사리 상금 1000냥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이
됐습니다. 저도 상금을 바라고 온 건 아니랍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그런 한가한 장난일랑 그만두시고 가난한 백성들이나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는 어디론가 쓱 가버렸다고 합니다. 문수 동자와 임금님, 온몸이 또 근질거리는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가만에 탄 임금은 얼굴을 찌푸리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한번 근질거리기 시작한 몸은 야속할 정도로 계속 가려웠습니다. 온몸을 벅벅 긁고 싶었지만 긁고 나면 온몸이 비투성이가 되고 아픔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요. 처음에 임금 자리에 오를 때는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임금이 되자마자 동생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육신 사건을 겪으면서 젊은 인재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조카 단종을 영월로 귀양 보내고 끝내 사약을 내려야 했던 일도 큰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비참하게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어느 날 밤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을 향해 침을 뱉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단종의 어머니가 뱉은 침이 튄 곳마다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보아도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 가마가 멈춰서고 임금은 서둘러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길 아래로 계곡을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맑은 물도 있었던가. 보기만 해도 시원하구나. 임금은 자리에 서서 가만히 흐르는 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한참 동안 물을 바라보고 있던 임금은 이렇게 말하고는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임금은 계곡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임금은 옷을 벗어 나뭇 가지에 걸고 맑고 푸른 웅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까? 온몸으로 느껴지던 고통과 짜증이 사라지고 하늘로 훨훨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 하나가 쪼르르 다가왔습니다.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물을 끼얹어가며 임금의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종기들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한참 동안 아이에게 몸을 맡겼던 임금은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에 조금씩 부끄러워졌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에게 임금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고
소문은 내지 말거라. 예, 절대로 소문을 내지 않을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대신 임금님께서도 어디에 소문을 내지 마십시오. 문수 동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뭐라고? 임금은 깜짝 놀라 다시 고개를 돌렸으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을 보니 조금 전까지 고통을 주었던 종기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임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은 목적지인 상원사에 도착했습니다. 문수동자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싶소. 임금은 주지 스님에게 뜻을 밝혔습니다. 마마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 절로서는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궐로 돌아온 임금은 전국에서 유명한 조각가들을 불러 계곡에서 만났던 문수 동자상을 조성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들이 조성한 문수 동자상은 임금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런 모습이 아니야. 임금은 그때마다 모습을 다시 설명하고 새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허허 참,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대궐로 찾아왔습니다. 마마께 없어 문수 동자상을 조성하신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임금은 서둘러 노인을 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런 꾀재재한 몸으로 거룩한 문수동자를 만들겠다고? 글쎄 말이야, 평생 세수 한 번 하지 않은 사람 얼굴 같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노인은 임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대가 문수동자상을 만들겠다고 왔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오. 임금의 부탁을 받은 노인은 며칠 동안 밤낮으로 문수동자상을 만들었습니다. 마마, 문수동자상을 다 만들었사옵니다. 임금은 노인이 조성한 문수동자를 보았습니다. 임금은 그날 계곡에서 만났던 문수동자가 다시 나타난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오, 내가 그날 만났던 문수동자의 모습과 똑같구나. 참으로 그대의 재주가 대단하다. 임금은 노인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더니 문수보살로 변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진작에 몰라봤구나. 임금은 문수보살이 사라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임금은 다시 상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수동자상이 있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지방을 막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임금의 바지 자락을 물고 법당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놈, 어서 그걸 놓고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주지 스님이 고양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악착같이 임금의 옷자락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한사코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임금은 고양이를 따라 법당 밖으로 나온 뒤에 호위 병사들에게 법당 안팎을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불상 뒤에 숨어있던 자객이 나왔습니다. 임금에게 목숨을 잃은 가족의 원수를 갚으려고 몰래 숨어 들었던 것이지요.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임금은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주지는 들으시오. 내 특별히 논과 밭을 내릴 터이니 이 고양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오. 또한 고양이의 모습을 돌로 깎아 이 절 입구에 세워놓고 오늘을 기념하도록 하시오. 고양이 덕분에 무사하게 된 임금은 예정대로 기도를 마치고 수행하던 신하들과 스님들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식사를 하는 도중에 구석에 앉아있던 동자승이 임금 앞으로 왔습니다. 이 처사 공양을 많이 드시게 동자승이 임금 앞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임금에게 저사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하다니 허허 동자님도 많이 드십시오. 임금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동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이다. 무엇이오? 동자승의 말은 여전히 무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2번씩이나 구해 주셨을까요? 불법 때문이지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를 억압하려고 곳곳에서 난리인데 임금께서는 불경을 간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업적을 쌓고 있었거든요. 임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가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동자승의 허리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대에게 정삼품 벼슬을 내리겠소. 감사합니다. 동자승은 2 손을 합장하여 고개를 숙이는가 했더니 구름을 잡아타고 두둥실 날아갔습니다. 강남국 마마신. 옛날 강남 대왕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에 손님네들이 살았습니다. 손님네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마마신이었습니다. 마마는 오늘날의 천년두라고 합니다. 손님네들은 불로 지은 밥에 냄새가 나는 채소를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반 손님, 호반 손님, 각시 손님이 우리나라에 놀러를 왔습니다. 경치 좋고 사람 좋고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지요. 하루는 손님네들이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 잠도 자야겠고 배도 고파서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인심이 아주 고약하기로 소문난 김 부자네 집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문반 손님이 문을 두드리자 김 부자가 말했습니다. 이 밤에 누구요? 우리는 강남대국에서 온 손님네들인데 이 집에서 하룻밤만 쉬어갔으면 하오. 손님네고 뭐고 우리 집에는 빈대와 벼룩이 많아 도저히 사람을 재울 수 없소. 문반 손님의 말에 김 부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 말에 손님네들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님네들이 한참을 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노고 할머니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호반 손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바느질을 하던 노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직 외상값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오. 노고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노고 할머니는 손님네들이 며칠 전 외상으로 가져다 시는 집신 값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강남 대국의 손님네들입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쉬어가게 해 주십시오. 각시 손님의 말에 노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몰라보다니. 그런데 집이 너무 누추해서 어쩌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노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빗자루를 쓸 때마다 빈대와 벼룩이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벽은 또 얼마나 낡았는지 흙이 저절로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도 손님네들은 노고 할머니의 정성이 기특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미안하지만 혹시 밥 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라도 좀 올리겠습니다. 노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쌀독에는 쌀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고 할머니는 김 부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김 부자님, 1년 12달 내내 방아품을 팔아서 갚을 테니 벼 한 말만 빌려주세요. 노고 할머니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김 부자는 곱방귀만 뀌었습니다. 할멈이 무슨 수로 1년 내내 방아를 찢겠소. 당장 돌아가시오. 김 부자의 말에 노고 할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자의 아내가 따라 나오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멈, 이거라도 좋다면 가져가세요. 내일 아침 닭 모이로 줄 것인데 반은 쥐똥이어도 반은 쌀아기예요. 좋은 걸 드리고 싶어도 영감 눈이 무서워서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노고 할머니는 그거라도 어디냐 싶어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네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반찬은 간장 하나였지만 손님네들은 고마워하며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각시 손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혹시 손자, 손녀가 있으면 데려오세요. 우리 손녀 말고 제가 젖어미로 15살이 되도록 키운 김부자네 3대 독자 철현이 도련님을 보살펴 주세요. 노고 할미의 말에 손님네들은 흔쾌히 철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김부자네로 갔지만 이번에도 김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할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손님 낸지 뭔지가 뭐라고 우리 귀한 철현이를 함부로 오라 가라고 하느냐. 결국 노고 할머니는 3살 된 손녀를 데리고 손님네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손님네들은 할머니의 손녀가 마마를 아주 살짝만 앓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마마에 걸리지 않습니다. 헌데 손녀가 마마를 살짝 앓고 나자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마를 앓은 뒤에 하는 손님 배송굿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손녀가 인물도 더 고와지고 더 오래 살 테니까요. 노고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챈 호반 손님이 말했습니다. 할멈, 이 돈으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 배송굿을 하세요. 노고 할머니는 크게 고마워하며 무당을 불러 배송굿을 했습니다. 한편 김부자네 집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배송굿을 하는 날 김부자가 노고 할머니 집에 가 손님네들에게 막말을 하여 손님네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김부자는 철현이를 깊은 산속 절에 숨기느라 골목골목에 고추로 불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깊은 산속에 있는 철현이를 손님네들이 어찌 찾아내겠소. 걱정하지 마시오. 김부자가 부인을 달랬습니다. 손님네들은 철현이가 숨어있는 절에 김부자 부인으로 변신하고 찾아가 철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종아리를 힘껏 3대나 때렸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은침 5단을 뼈 마디마다 꽂았습니다. 이를 본 김부자는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철현아, 절에 있어야 할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하지만 철현이는 너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네들 때문인 것 같으니 손님네들에게 용서를 비세요. 이러다 우리 철현이가 죽겠어요. 김부자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습니다. 김부자도 어쩔 수 없이 손님네들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내키지 않는 듯 반말로 말했습니다. 우리 철현이를 살려주면 송아지를 잡고 좋은 술을 빚어 손님네들을 대접하겠다. 그러자 손님네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김부자가 버릇이 없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잘못을 비니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반 손님이 철현이 몸을 한번 쓸어주자 철현이는
곧바로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김부자의 부인이 손님네들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네들 덕분에 우리 철연이가 무사히 살아났으니 송아지를 잡고 떡과 술을 장만하여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김부자가 화를 냈습니다. 송아지는 무슨 송아지, 떡도 술도 필요 없고 그저 먹다 남긴 밥이나 한 덩이 싸 가든지. 김부자의 말을 들은 손님네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심 고약하고 못된 김부자를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철연이를 죽여 잡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철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자식을 죽게 만들다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손님네들을 따라 떠납니다. 이러고는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네가 죽으면 난 어찌 살란 말이냐. 아이고, 귀한 내 자식아. 김부자의 부인이 죽은 철연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철연이는 다른 집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싫다고 하면서 손님네들의 막둥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 손님네들은 3년 동안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며 아이들에게 마마를 가볍게 앓게 해주거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복을 받도록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풀을 묶어 은혜 갚은 노인. 옛날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후처를 얻었는데 어느 날 위무자는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겠다 생각한 위무자는 아들 과를 불렀습니다. 과야, 내가 죽거든 젊은 첩을 개가시키도록 해라. 그런데 며칠 뒤 위무자는 다시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옛 풍속대로 첩을 나와 함께 순장시켜라. 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처음 유언대로 첩을 개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순장시킬 것인지 선뜻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과는 아버지의 처음 유언대로 첩을 순장시키지 않고 개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어느 날 환공이란 자가 진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과는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황공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과는 두해라는 장군이 이끄는 환공의 군대를 맞아 있는 힘을 다해 싸웠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 백발 노인이 나타나 전쟁터에 무수히 자라난 풀을 열심히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적장 두해가 묶인 풀에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과는 두해를 사로잡고 마침내 황공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날 과의 꿈에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 딸을 순장시키지 않고 살려준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풀을 묶었습니다. 노인은 첩의 친정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결초보은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 삼형제에게 남긴 유산에서 아버지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괴짝, 비리를 남겼지만 삼형제들은 보잘것없는 물건들로 큰 복을 가져왔습니다. 삼형제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유산을 물려준 셈이지요.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삼형제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물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